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은 우리 엔라이튼 TV 모델인 희락이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인사했으니까 이제 옆에 가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낮술도 한잔하고 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놓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엔라이튼 TV는 enlightenment라는 영어로 계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라이튼 TV는 계몽 TV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말미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느냐 하는 글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이제 그 유튜브를 마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놀랍게도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문학과 사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대국가 이후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국가 이후에 소설에 역하는 소설가들은 제가 똘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굉장히 열성적인 평가와 분석과 자기들의 식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대소설의 역할이죠. 사실 13세기의 그 단테의 신곡을 뭐 근대소설의 첫 시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우리 근대소설의 전성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위 이 혁명과 이념과 그 다음에 이제 성의 남자 여자 대중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확 창궐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가 국경을 만들고 국경을 넘어서 교류하고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찾아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적 역동기였던 19세기의 근대소설의 전성기를 막습니다. 뭐 저는 그 어릴 적에 우리가 그 소위 고전 소설에 대한 그 이름도 계몽 문화사죠. 전집 같은 것을 많이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모음집, 단편집 또는 그 줄거리를 너무 방대한, 예를 들어서 뭐 스탕달의 적과 흑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800페이지에 달하는 너무 방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요약본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같은 경우는 그 방대한 저서가 3권이나 되고, 물론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뭐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아무튼 간에 19세기에 소위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혁명과 이념과 그 다음에 전쟁과, 그리고 이제 소위 대중이라는 새로운 덩어리들이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 제도가 바뀌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자유민주주의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격동하는 사이에서 수많은 위대한 고전 소설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로도 다 여러 번 봤죠.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같은 거, 노틀담 드 파리스, 지금 뭐 뮤지컬 뭐 영화 난리죠. 빅토르 위고가 있고, 그 다음에 모파상, 비계 덩어리 예를 들면, 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적과 흑의 스탕달, 뭐 이런 사람과 함께, 또 러시아 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있고 톨스토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에드가 알란 포, 우리 이제 소위 그 스릴러 영화의 아주 단편 그
원작이 되는 그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아무튼 19세기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이즘,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탈리테리아니즘, 이 전체주의 이런 것들의 어원의 시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런 어떤 혁명을 통해 자신들의 왕국을 구축했습니다마는 그 시조는 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 그 전번에 그 애널 학파를 얘기하면서 소위 그 개인사라는 사적 역사라는 걸로 방대한 저서 5,000페이지짜리 5권짜리를 냈는데 이 애널 학파도 이제 마지막에 5권이 뭐냐 하면 History of Private Life in Modern Time, Riddle of Identity, 정체성의 수수께끼와 그런 어떤 이념과 혁명의 불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소설의 아주 다양한 장르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뭐 그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뭐 거의 그 해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뭐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르니코프입니다. 라스콜르니코프. 그 러시아 말로 라스콜이라고 하면 그건 방화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위대한 소설가들의 주인공의 이름, 그 다음에 시대적인 환경 이런 걸 보면 항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미가 뭐 노벨 문학상을 그 페스트로 받았습니다만은 까미의 대표작은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주인공 메루.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그 죽음을 앞두고 완전히 자식 같지 않는 그 약간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에서 여인하고 놀다가 장렬하는 햇볕이 뜨거워서 달려드는 아랍인을 총을 쏴서 죽입니다. 사실은 아랍인도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잘 꾸미면은 사형을 당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메르세는 자기의 그 진실된 정직한 마음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기성세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규범과 오만으로 메르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의 무의식 속에는 그 메르세라는 이름의 메르가 바다, 프랑스 말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다에 가서 놀았지만은 자기 무의식 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소설에는 그 이름 안에 복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한강,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그 소설가 한강의 4.3을 다뤘던 소설, 그리고 5.18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 이런 게 지금 뭐 전면 광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이제 출판사들이 이것부터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대가들의 소설에는 딱 등장하는 그 야마, 일종의 일본말로 야마라는 게 중요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가장 야마가 강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악령이라는 소설은 처음이 신약전서, 군대 악령이 들린 사람의 악령을 돼지떼에게 넘겨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신약전설을 인용합니다.
악령에서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는 또 성경을 인용합니다.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다 아시죠? 그걸 딱 서두에 내놓습니다. 서두에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어서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야 처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참 위대한 문학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마가 가장 좋았던 분 중에 하나가 소설가 이병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50대 전 사람들은 소설가 이병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지만 71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약 한 80권의 장편 소설을 썼던, 다작을 했던 언론사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본에서 징집을 당해서 이제 2차 대전 말기에는 관동군으로 가서 강제로 이제 복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다 깨어지고 이제 부산이 가장 소위 임시 수도 역할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국제신보라는 신문이 전국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국제신보의 편집국장으로 1955년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제가 보기에는 패셔니스트, 자유주의자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동갑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하는 아주 좋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6 쿠데타를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필서 사건이 일어나서 이병주 씨는 잡혀서 10년 구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살이는 2년 6개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5년부터 1961년까지 국제신보 편집국장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제1기 수석기자로 들어가신 분이 제 부친이십니다. 딱 9살 차이 나는, 그리고 호영호재하는, 그리고 신문사 사수와 부사수 정도 군대용어로 하면, 그렇게 해서 55년부터 61년까지 이병주 씨하고 같이 언론인 생활을 했던 바 있고, 이상하게도 이병주 선생이 71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친도 7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참 불꽃같이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주 씨는 그래서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와서 소설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병주 소설에서 가장 소위 테마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설 산하의 한 구절입니다. 서문을 보통 몇 장씩 쓰는데 서문에 딱 한 센텐스만 나와 있습니다. 햇볕 아래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요 한마디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아리송한데 곱씹어 보면은 아주 깊은 역사 철학적 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을, 인간의 역사관을 이병주 소설가는 햇볕, 달빛, 그 다음에 별빛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정오의 태양 아래 밝은 빛 아래 제대로 팩트 위주로 써여져도 시간이 가면서 그 햇볕에 바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스름 달빛에 도깨비와 귀신들이 날뛰는 달빛 아래 역사가 쓰여진다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와 전설일 수밖에 없다. 근데 가슴이 로맨틱하지 않고 가슴이 낭만주의지 않고 머리가 낭만주의적인, 소위 폴리티컬 로맨티시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머리가 낭만주의인 사람들은 뭘 쫓아가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을 쫓아갑니다. 소위 유토피아랍시고 그런 어떤 굉장한 독재를 행사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낭만적이지 않고 머리가 낭만적이야 정치적 낭만적인 폴리티컬 로맨티시즘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또 이제 또 옆으로 좀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머리가 낭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따단으로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녹아납니다. 심장이 녹아나죠. 그리고 저는 술 한잔 먹으면 그 다음날에 베토벤의 월강은 피아노 곡이고 그 다음에 베토벤의 로망스는 바이올린 곡으로 들으면 참 좋습니다. 따라라라라 딴딴딴딴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가슴이 녹아나죠. 베토벤의 로망스를 듣고 나면 앞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와 희망과 이런 힘이 샘솟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천지를 우리 마음에 던져주는 위대한 작곡가죠. 음악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정신이 낭만적인 사람들이 베토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베토벤과 브람스를 뭐라 그럴까요? 반동이에요, 반동. 전체적인 그 사회 체제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낭만적 의식을 유포하는 자는 반사회적인, 반역사적인 반동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베토벤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진심으로는 베토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를 이제 가장 잘 소설가로서 그 이념에 쩔어 있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이념에 쩔어 있는 스타보로긴이라는 소위 잘 살고 잘생기고 귀족 출신의 청년 악령을 내세워서 잘 묘사했던 소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입니다. 악령. 그 악령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인 방화 이런 무신론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다 스타보로긴이 저지르는데 전체적으로 하나 묶으면 뭐냐면 인류의 인격의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파괴자입니다. 이게 악령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 회의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체주의자라는 겁니다. 전체주의자. 나온 김에 조금 더 전체주의를 설명하면 전체주의자라는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 단어는 소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당 혁명당에서 처음 토탈리테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전에 독재, 앱솔루트 딕테이터십이죠. 압도적인 독재상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황제나 왕이나 군주에 의한 데스포티즘,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전제주의. 이것은 이제 그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하고 시간적 격차가 과거에는 이제 전제주의, 그 군주나 왕 또는 황제 이런 그 강력한 독재자의 전제주의가 이제 주인이 국민이 되는 혁명 이후의 세상에서는 전체주의라는 말로 이제 발언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전제주의와 전체주의의 공통점은 뭐냐면 통치자의 앱솔루트 딕테이터십입니다. 아주 강력한 독재. 그리고 그 밑에 사는 인민들의 앱솔루트 오베디언스입니다. 절대적인 복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소위 그러니까는 루소를 너무 동경했던 그 혁명의 주체자였던 로베스피에르가 루소를 오해한 거죠. 그 장자크 루소의 사회개혁론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보롱대
제너럴이라는 일반 의지가 나오고, 또 일반 의지를 추구해야지 보롱데 뚜떼, 그러니까 토탈 의지, 그러니까는 전체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가 돼야지 전체 의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루소의 주장인데, 그것을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보롱데 제너럴을 떼고 보롱데 뚜떼, 전체 의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루소를 소위 전체주의자의 원조로 만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에, 소위 이제 루소가 이제 소위 전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철학자죠. 그러니까는 그걸 따서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라는 것을 자코뱅이 제일 먼저 씁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성직자와 귀족들을 다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급격한 혁명과 피비린내 나는 사회 개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또 왕정복고가 되고, 또 그 이후에 1848년 이제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유가 얘기했던 또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또 이런 또 희대의 정치가가 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또 혁명이 나서 공화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프랑스의 역사가 제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지금 뭐 프랑스에 가시면은 공항도 드거울이고, 프랑스의 유일한 큰 핵잠수함도 드거울이고, 아무튼 개선문 앞에 그 광장도 드거울 광장이고, 드거울 빼면 뭐 거의 얘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드골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지지는 뭐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드골이 프랑스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리멸렬하는 이 프랑스적 현상에 의해서 전체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에 와 있다가, 와, 프랑스야말로 내가 구상하는 공산주의의 소위 완전히 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런던으로 망명해서 런던에 31년 살면서 완성시킨 게 바로 자본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런던은 아무튼 소위 존 로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뭐 확실하게 이제 보장해 줬으니까, 결국은 반정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이 칼 마르크스가 운동하기에는 런던만큼 편하고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영국인들은 희한하다. 다른 아랍이나 유럽 대륙에서는 칼부림이 날 만큼, 전쟁이 날 만큼 격심한 반대 의견도 런던인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른 의견을 인정을 해주고, 아랍인이든 이슬람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그냥 대화를 통해서 싸움 안 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는 그 런던의 자유주의적 제도를 칼 마르크스가 이상하다면서 극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 마르크스의 무덤은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자, 이 정도까지 가고 이제 이병주 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병주 씨가 얘기하는 그 역사는 바로 정설이 되어야 됩니다. 밝은 햇볕 아래 사실과 그 역사적 증거를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머리가 낭만적인 사람들은 달빛 아래 지들의 위선과 기만과 조작과 거짓말로 신화를 만듭니다. 그게 더 커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별빛 아래 역사를 만든다고 이제 이병주 씨는 얘기하는데, 그 별빛 아래 역사를 만들면 그 역사는 뭐가 되겠어요? 소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설은
픽션입니다. 그러니까는 팩트가 아니라 non-fiction이 아니라 픽션입니다. 소설 쓰는 그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뭐 스탕달이나 빅토르 후고나 이런 위대한 고전 소설가들의 플롯, 그러니까 구성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도 수많은 소설가들이 인용을 해서 그 구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도 잘 알죠,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은 소설을 쓰는데 스스로 발언하기에 내가 역사소설을 쓸 때는 그 역사적 증거와 관련 참고 자료를 다 읽고 엄청나게 읽고 쓰는데 나중에 그 관련 자료들을 다 읽어보니까 트럭 한 대분이 넘더라 하는 겁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역사를 대하는 소위 오에 겐자부로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한국 최초로 받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뭐 신문마다 그냥 대서석필이 되고, 한강이 썼던 여러 이제 소설들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제일 유명했는데 그 외의 소설들이 많이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조차도 그 일면 대특집으로 뭐 출판사가 광고를 했겠죠. 4.3을 다룬 소설과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5.18 다룬 소년이 온다는 얘기는 5.18 계엄군에 대항해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15세 소년이 계엄군의 총에 맞고 자기 영혼이 죽은 육체로부터 이탈해서 자기가 처참하게 죽어있는 죽어있는 시체로서의 자신을 보면서 서술하는 아주 감상적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설가 한강 씨는 역사적 고찰이나 역사주의에 따른 아주 방대한 자료와 문헌을 읽어대면서 역사를 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소설가의 자유입니다. 굉장히 감상적이고, 뭐 노벨 문학평가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사람의 감정을 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를 이어주는, 그 다음에 사자와 생자를 이어주는 그 무당적인 그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디테일하게 아주 세수하게 잘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18이나 4.3이 아직까지 역사적 사건이, 지금 뭐 우리 자익들은 대한민국 자익들은 그것을 성역화해 가지고 이제는 뭐 5.18을 잘못 얘기하면 5.18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징벌을 받도록 해놓는 이런 4.3도 지금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엄청난 보상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익들이 잘 하는 짓이에요. 이제 일제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한때 북강병에 성공한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다 했어요.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독일도 하고 일본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국주의 시대, 일제 시대, 그들의 고통점이 뭐냐면은 다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죠.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의 하나였습니다. 뭐 대만도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대만을 타이베이를 가봤더니 일본에 대한 호감이 너무 커서 이제 대만은 그냥 거의 외색화가 일반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건 다 국가, 그다음 그 속에 사는 국민들의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화돼서, 그건 이제 북한에서 쓰던 내용인데, 이제는 일제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제 강점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조국이라는 자는 지금도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안보적으로 보면 북중러가 삼각 체제가 되어 있고 한미일이 방위 삼각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안보 경제 연합 그 협력을 깨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반일 감정에 쩔어서 일본을 미워하도록 만들면, 북중러는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은 한미일에서 일본이 한국하고 마찰이 심해지면 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좌익들은 그런 이유로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깁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참 그 반동적, 역사적 반동적인 발언을, 아니, 죽창 들고 반일이 뭡니까? 그러면은,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사람들이 죽창 들고 반불 이런 얘기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의 식민지였던, 중국 일부의 사람들이 죽창 들고 반동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식민지 개척하면서 엄청나게 죽고 죽이는 싸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소련, 이런 사람들이 죽창 들고 반독, 뭐 독일 사람이라면 죽창 들고 반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다 미래를 위해서 한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걸로 이제 사과를 하고 묻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와 머리를 일제 시대에 70년도 더 된, 80년도 더 된 일제 시대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좌익들이 잘하는 선동 중에 하나가 시간을 묶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주 하이데커의 유명한 철학 서적이 있죠. 존재와 시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인간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제가 이 발언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앞으로만, 죽음을 향해 앞으로만 갈 뿐이지.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체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허위이거나 진실이거나 간에 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나빠,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너는 나빠, 너는 나빠 하면 바로 이제 그 공산주의 소련을 혁명을 성공시켰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하듯이 거짓이든 더 큰 거짓이든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 조국이 얘기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문재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짓된 사실의 반복적인 행사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굿할 때 보면 사람이 같은 말을, 저는 뭐 교회 다니는 뭐 소위 방언을 하신다는 교인들이 꽤 있는데,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 분이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이런 현상은 그 무속인들에게도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과 접속하는, 빙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묘하죠. 그런 현상을 좌익들은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이재명의 그 호위무사가 되어 있는, 홍위병이 되어 있는 개딸들, 그 다음에 뭐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문바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반복 학습에 의한 반지성주의에 따른 무아지경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거든요. 대중이라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중이라는 건 집단이라는 한 덩어리지, 그 속에 개인의 어떤 개체, 그 다음에 개인의 퍼스널리티, 개인의 어떤 뭐
특유한 어떤 속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달라 그러면 바로 대중은 와서 그 개인을 잡아먹어버 식인의 습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책을 갖고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전체주의로 가는 그 소위 대중과 그거를 믿게 만드는 지도자, 영도자라고 그러죠. 그 스탈린은 위대한 지도자고 히틀러는 퓨러라고 그것도 이제 독일어인데 위대한 지도자고 김일성도 위대한 영도자고 마오쩌둥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두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출판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펭귄 포켓 문고 같은 거예요. 거기 이제 동물농장 이건 동물농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지 오웰이 쓴 1984입니다. 1984를 열면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걸쳐서 진리부 온갖 선전선동과 거짓말만 해대고 그걸 믿게 만든 반복해서 믿게 만드는 부서의 이름이 진리부예요. 진리부. 우리가 뭐 건설부, 뭐 행안부처럼 진리부인데 진리부의 어마어마한 큰 빌딩 앞에 세 개의 깃발이 흔들립니다. 한 깃발은 전쟁은 평화다. 두 번째 깃발은 자유는 노예다. 노예의 길이다. 세 번째는 무지가 힘이다. 이런 깃발이 나부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조지 오웰은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부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도 자신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힘들어서 당 고위급 간부에게 앞만 봐도 제 생각에는 우리 그 빅브라더 위대한 지도자가 그 정말 전제전능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라고 당 간부에게 얘기하니까 당 간부는 그 윈스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은 맞는데 윈스턴 너는 생각할 수 없어. 너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아주 그 조지 오웰이 아주 한마디로 전체주의를 잘 표현한 명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감성적이고 디테일하게 묘사력이 뛰어난 소설가 한강이 5.18이나 4.3에 대한 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면은 문재인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홍범도 그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였지만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장군의 그 뼈를 고국에 안장하면서 그 외에도 뭐 누구죠? 여러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표상을 하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아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인 양 그렇게 포장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뭐 외국어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하는 얘기가 참 이것도 반지성주의의 그냥 표본인데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얘기하면서 그 풋노트를 그 근거를 어디에 댔냐면 영화 봉오동 전투에 나오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영화나 소설은 픽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어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역사적 증거로 되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소설가 한강이 쓴 5.18과 4.3 제주에 대한 소설이 일반화되면 제가 이제 앞서 시간에 지금 이제 소위 개인사라는 1500년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5권인 소위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이념의 수수께끼와 근대 생활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르주 듀비하고 필리페 아리에라는 그 애널학파 저서가 쓴 내용 상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역사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역사도 제대로 될 겁니다. 뭐 저와 같은 보수 애국 자유 시민들이 노력하는 바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소설가 한강에 의해서 5.18과 4.3에 대한 역사 왜곡, 역사 바로 세우기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아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그 대한민국은 내전 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 책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 중에는 문학과 사상에 대한 그런 논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도스토옙스키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